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100분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이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FOMC 회의 경계감 속에서도 또 엔비디아가 개장 초 큰 폭의 하락이었습니다만 이것이 마침내 반등에 성공하면서 또 이렇게 지수, 3대 지수 다 올랐습니다. 러셀도 올랐는데요. 그러나 같은 업종별로 또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 따라 또 희비가 엇갈리는 것은 우리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S&P 500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만큼 시장의 최대 관심은 오늘 밤에 있게 되는 3월 FOMC 회의로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은 내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기준금리 결정과 함께 또 이번에 경제 전망과 점도표까지 업데이트됩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는 좀 다소 아픈 하락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하락 마감했고요. 특히 코스피 낙폭이 좀 두드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2650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엔비디아 효과도 없었고요. 과연 오늘은 또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이 되면 민간 보험료가 대대적으로 조정이 되는데요. 보험료 기준 중 하나인 경험 생명표가 개정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4월을 기준으로 가격이 오르는 보험과 반면에 또 내리는 보험도 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보험 가입 준비하시는 분들 4월 전에 들어야 유리한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뉴욕 증시에는 엔비디아 효과가 작용한 걸까요? 3월 FOMC를 앞두고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엔비디아를 포함해 시장 전반적으로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S&P 500이 0.56%, 나스닥이 0.39% 올랐고 다우지수가 0.83% 오르면서 3대 지수 중에는 가장 상승폭이 컸습니다. 어떤 특정 종목이 이끌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고 섹터로 봐도 특별히 한쪽에 쏠려 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대형 기술주 위주의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98%, 애플이 1%대 상승 성공했고 엔비디아도 장중 상승폭 일부 반납하긴 했지만 1%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알파벳과 아마존은 등락이 좀 갈리는 모습이었고요. 6위부터 10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의 메타 같은 경우 0.15% 쉬어갔고 일라일릴리는 1%대 상승한 반면에 참고로 테슬라는 1.43% 하락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입니다. 신제품 세트인 블랙웰과 AI 프로그램 구동용 소프트웨어 등을 선보였었죠. 엔비디아는 더 이상 반도체 칩 메이커에 머물지 않고 소프트웨어 공급도 병행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 상승에 그쳤는데 이미 신제품과 사업 전환 방향 소식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해석입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선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시장이 엔비디아의 새로운 칩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은행들은 엔비디아의 시장 장악력이 앞으로 배가 될 것이라며 목표가를 잇따라 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목표 주가를 $1,000로 상향하고 강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는 등 신제품의 성과가 2025년까지 매출 성장을 이끌 것이고 경쟁자와의 간극을 더 벌릴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온기가 다른 종목들로 퍼져나가는 걸까요? 엔비디아와 반도체 주가를 끌고 올라왔던 지난 흐름과는 달리 되려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한 부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갔다는 흔적은 없었는데 GTC 이벤트에서도 엔비디아 주가가 예상보다 크게 오르지 않은 것을 보니 이 돈이 앞으로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받쳐준 데는 국채금리 하락도 한몫했습니다. FOMC 앞두고 경계감 속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은 4.2%대, 2년물은 4.6%대 하락했습니다. 다시금 시장이 살아나자 최근 시장이 흔들렸던 것에 대해서 건전한 조정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UBS도 최근 증시 하락세는 강한 미국 경제에 대한 과속 방지턱 수준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는 분명하고 노동시장은 냉각되는 가운데 성장은 지속 가능한 속도로 돌아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시장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올해 연준이 3차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금리와 관련해서는 이웃나라 일본도 이슈가 있었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여전히 미국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이번 주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시장의 눈이 FOMC로 쏠리고 있습니다. 연준과 시장의 눈높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연내 3번이나 정도로 어느 정도 그 중간 지점을 맞춰왔는데요. 최근 하락보다는 상승 탄력이 강한 만큼 시장의 예상에 부합해서 랠리가 지속되는지 집중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올인에 나선 마이크로소프트가 깜짝 인사를 영입했습니다. 과거 이세돌 구단과 바둑 대결을 펼쳤던 알파고를 만들어낸 인물이죠.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무스타파 술레이만의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술레이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석 부사장 자리를 맡고 사티아 나델라 CEO에게 직접 보고하는 오른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마이크로소프트 AI 부서를 직접 진두지휘하며 인공지능 연구 개발을 전담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술레이만이 이끌고 있는 AI 스타트업 인플렉션의 두레들도 대거 흡수하기로 했는데요. 그중에는 회사를 함께 세운 카렌 시모니안 최고 과학자도 한 배를 타기로 하면서 AI 전쟁을 위한 채비를 단단히 갖추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는 사이 하이브리드가 그야말로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판매량은 50%나 늘었는데요. 전기차 판매량이 10%대를 겨우 넘긴 것과 비교해봐도 훨씬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고 판매까지 걸리는 기간도 전기차보다 3배, 휘발유차보다 2배 더 빨랐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대표 완성차 업체들 역시 외면했던 하이브리드로 다시 시선을 돌리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볼보, BMW 등은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며 흐름에 올라타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외길을 걷던 토요타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하이드리부터 전기차까지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트렌드 속 우리 기업들의 약진도 눈에 띕니다.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는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톱10에 이름을 올렸고요. 현대차는 최근 6개월간 열린 각종 글로벌 자동차 시상식에서 13개국 48개 부문 수상을 싹쓸이하며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새로운 사업에 나섭니다.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부품을 외부에 판매하기로 했는데요. 이미 잠재적인 고객과 협의를 진행 중이고 링크 상업화 계획은 빠르면 올 여름으로 예정된 스페이스X의 폴라리스던 프로젝트를 통해 출시될 예정입니다. 업계 관심이 쏠려있는 기업 공개 여부에 대한 힌트도 이날 나왔는데요. 아쉽게도 당장은 IPO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를 비롯해 미 국방부와 비밀리에 맺은 스파이 위성까지 빠르게 우주 산업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기대도 큰데 잠재적 기업 가치는 1,800억 달러, 무려 2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바닥을 쳤던 중국 증시 회복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개를 돌렸던 글로벌 펀드들이 최근 다시 매수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규제 리스크가 상당 부분 반영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낮은 데다 실적 개선해 보인 것이 비중 확대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구체적으로 스카겐에이스와 보스턴 파트너스가 중국 본토와 홍콩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렸는데요. 특히 스카겐의 경우 비중을 32%까지 늘렸는데 MSCI 신흥시장 지수 내 비중 26%를 웃도는 수준을 보였고요. 영국 에버든과 M&G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도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주요 주가 지수들은 올해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 넘게 떨어졌던 CSI 300 지수의 경우 올 들어 5% 상승했는데 글로벌 투자자들이 홍콩 연계 거래를 통해 2개월 연속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올려 중국 증시 바닥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돌아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확실히 종목별 장세가 연출됐던 하루였는데요. 어떤 종목이 시장을 주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 대처에 나섰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어제 금융위원회는 여러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는데요. 먼저 2030년까지 탄소 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420조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직전 5년 동안 평균 연간 36조 원의 녹색 자금을 투입했었는데 이를 연간 60조 원 수준으로 늘린다는 게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은행권과 함께
기업들은 9조 원 규모의 미래 에너지 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기업들이 태양광 그리고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짓는 데 쓰는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재생 발전 시설을 짓는 데 막대한 규모가 필요하다 보니 이에 대한 자금 조달을 돕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민관이 함께 기후기술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9조 원을 추가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슈 속에 어제 오랜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CN플러스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또 코미코는 11%대, 풍력에너지 관련주 동국산업은 9%대 상승했습니다. 이외 기업들도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로봇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부터 국내까지 주요 기업들의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 열기가 눈에 띕니다. 먼저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어제 GTC 컨퍼런스에서 자사의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로봇을 시연하면서 로봇 사업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죠. 그는 기조연설에서 미래에 움직이는 모든 것은 로봇이 될 것이라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프로젝트 그루트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엔비디아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해 미국 최대 자동화 공급업체 로크웰과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국내 로봇주에 대한 투심을 끌어올렸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도 로봇 사업 강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 주주총회에서 로봇 전문가를 사회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인데요.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로봇 시장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기 인수설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주요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만큼 관련주들이 최근 급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협력에 나선다는 로크웰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적이 있는 RS 오토메이션은 23%대 강세 흐름 보였고요. 또 신성 델타테크는 어제 초전도체 관련 이슈에 12%대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이렌시스는 11.97% 올랐고 피인수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5%대 상승했습니다. 2차 전지가 N번째 반등에 나서고 있는 요즘 페인트 업체들도 점점 2차 전지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삼화페인트는 지난달 15일에 리튬 2차 전지용 전해액 첨가제 제조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한 바 있는데요. 어제 칼 스밋 공동 연구팀이 이 첨가제 기술을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해액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삼화페인트가 특허를 낸 기술이 부각됐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노르페인트가 배터리용 소재를 선보였었죠. 노르페인트는 전기차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을 낮춰주기 위해 2차 전지 셀과 모듈, 팩에 적용하는 접착제와 또 마감재, 우레탄 폼 등 13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페인트 업계들이 점차 2차 전지라는 새로운 먹거리 시장에 뛰어들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식이 나왔던 삼화페인트는 상한가까지 직행했고요. 또 노르페인트는 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강남 제비스코와 KCC는 2%대 뛰었고 조광페인트는 1.93%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엔비디아가 AI 개발자 컨퍼런스가 막을 열었지만 예상했던 반도체주 훈풍에는 불지 않았습니다. 어제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칩 블랙웰을 내놓으면서 전작 호퍼 시리즈에 비해 AI 학습 능력이 최대 5배, 또 전력대 성능비는 25배 개선됐다고 밝혔는데요. 혁신적인 기술 발표에도 엔비디아는 발표 직후에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했죠. 차세대 AI 칩 공개 이외에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고 또 제품 가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 시장도 고스란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아직 반도체 종목에 추가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 측은 GTC에서 블랙웰이 올해 말 출시될 것이라고 밝히고 또 젠슨 황 CEO가 구체적인 가격선도 공개하면서 뉴욕장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올랐는데요. 오늘 국내 기업들도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어떤 기업들이 크게 빠졌는지 살펴보면 GST는 4거래일 만에 13%대 넘게 급락했고 또 엑시코는 5.57% 밀렸습니다. 이어서 HBM 관련주로 꼽히는 STI와 한미반도체는 각각 5.68%, 4.98%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납품할 예정인 HBM3A를 3월 말부터 대량 양산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지만 2%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추가되는 GTC 소식들에 유의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금리를 올린 건 일본이었는데 지수는 우리나라만 빠졌습니다.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완전히 기조를 바꾼 게 아니라 완화적인 금융 여건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예상과 달리 엔화가 약세를 지속했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오르면서 지수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코스피가 1.1% 조정으로 2,656선,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낙폭이 크지 않았는데 그래도 0.29% 약세로 891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보시죠. 코스피 쪽에서 메이저 주체 매수세가 실종됐습니다. 기관이 7천억 원 이상의 순매도였고 외국인도 2,400억 원 매도 포지션입니다. 개인만 9,089억 원 사자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대동소이합니다. 역시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이 1,190억 원, 외국인이 1,040억 원 순매도 포지션 취했고 개인만이 홀로 2,326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반응 살펴보시죠. 외국인이 3일 연속 시장에 물량을 던지자 그동안 외국인이 많이 담았던 반도체와 저 PBR 대형주의 약세가 다른 업종 대비해서 더 컸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엔비디아 GTC가 시장에 새로운 뉴스로 작용을 하면서 반도체주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낙폭을 만회하면서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SK하이닉스가 2.5%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됐고요. 외국인이 꾸준히 담았던 현대차도 2%대 낙폭을 기록했고 기아 같은 경우에 배당락의 영향으로 급락했습니다. 7.11% 하락해서 11만 8,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하락장에서도 셀트리온, 진펜트라 출시 이슈로 1% 추가 상승했고요. 삼성 SDI는 GM과 46파이 배터리를 만든다는 소식에 1.58% 상승해 시총 10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바이오 쪽 반응이 양호했습니다. HLB가 1.78%, 알테오젠이 3.47%, 셀트리온 제약이 1.64%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61% 시세를 냈고요. 신성 델타테크,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직접 투자를 한다는 소식에 12% 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반면에 HPSP는 2.26% 조정을 받으면서 시총 6위로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은 엔화 약세에 FOMC 경계감까지 더해지면서 6원 10전 추가 상승했습니다. 1339원 80전, 1340원 선까지 바라보며 거래 마쳤습니다. 시장의 색깔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AI 조정과 함께 밸류업 모멘텀도 끝나가는 모습이죠. 3월 중순부터 헬스케어와 2차 전지 종목들이 새로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주도주 선수 교체가 이뤄지는 건지 증권가에서는 이 섹터들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키움증권은 내년까지 제약바이오 테마 기대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서 이제 우리 헬스케어 기업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제재하면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카탈란트 인수합병 독점 이슈, 항체 약물 접합제인 ADC 투자 확대로 이 물량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공장의 수주 효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되면 바이오 쪽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에서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 제약 바이오 이익이 41%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추천 종목으로는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을 꼽았는데요. 유한양행은 렉나자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면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고 한미약품은 생물보안법 수혜 종목으로 꼽힙니다.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를 비롯해서 다른 빅파마들이 한미약품의 비만 치료제 GLP 기술을 도입할 수 있고 또 한미약품에서 2026년에 국내 비만 치료제 출시를 계획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투자 매력도가 높다는 판단입니다. 바이오와 더불어서 2차 전지 쪽도 조금씩 상승세를 타고 있죠.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 때 들어가는 리튬 가격이 최근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어서 양극재 기업들 조금씩 시세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메리츠증권은 리튬을 만드는 기업이 감산을 하다 보니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감산을 해서 재고가 안 늘고 수요가 늘면 그때부터 가격이 추세 상승으로 돌아서게 되는데 메리츠증권 올해 리튬 감산에 들어가면 공급량이 14%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량을 더 이상 늘릴 요인도 없다는 건데 관련 종목으로는 포스코홀딩스와 고려아연을 추천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리튬 관련주고요.
특히 이제 최정호 회장이 물러나면서 차기 회장이 주주 환원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하는데 메리츠에서는 자사주를 활용한 주주 환원 정책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아연은 올해 본격적으로 본업이 개선되고 2차 전지 업황도 좋아지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니켈 사업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는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의 금리 결정이라는 하나의 산은 이제 넘었고 이번 주에 남은 다른 큰 산 하나가 FOMC인데요. 오늘까지는 FOMC 경계 심리가 시장의 투심을 약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시장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주도주들 빠르게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어제 시장에 관심을 모았던 BOJ 결과가 있었는데 뭐 예상대로였죠.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앞서 보셨다시피 금리 인상은 일본에서 했는데 우리 증시가 빠졌다. 이런 표현 나오고 또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보니까 이틀 연속 또 상승세에 이어가네요. 네, 아까 우리 장현재 캐스터가 네. 키워드를 읽는 순간에 네. 우리 모두 빵 터졌는데 아마 투자자분들도 아마 실소를 금치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금리는 일본이 올렸는데, 우리 시장이 빠졌어요. 예, 니케이는 뭐 오히려 훨훨 날아가고 4만 포인트를 더 회복하고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저 뭐 외국인 수급이 뚫리는 우리 국내 증시인데 미국장도 참 그거네요. 이렇게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같은 반도체라고 해서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엔비디아는 올랐고 AMD는 또 많이 떨어졌고. 예, 그래서 오히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 그 와중에 좀 또 약세로 마감하기도 하고 해서 수요일만 되면 우리 매일 듣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 바로 그럼 모셔볼까요? 예, 그러시죠. 네. 예. 유한타증권의 유동훈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한숨부터 쉬세요. 한숨이 나오십니까? 왜 우리 시장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면 그렇죠. 요즘 네. 시장? 그냥 뉴욕 살피기 전에 네. 어제 있었던 뭐 이벤트 중에 하나인 BOJ와 또 그리고 우리 시장까지 묶어서 어제 시장에 대한 우리 유 본부장님의 코멘트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어제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죠. BOJ도 있었고 또 엔비디아의 GTC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리 FOMC 바로 앞두고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었고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오버 리액션을 한다.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과 집중이 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어제 장중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예. 보면서 네. 또 전기차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네. 결국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약간의 단기적인 흐름을 보고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장중에 이제 저희 고객들한테 뭐라고 보냈냐면 네. 엔비디아 관련주들을 지금 물량 털리시면 큰일 난다. GTC가 동영상에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네.
보고 한마디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성장에 있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일본의 그 금리 그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벌써 다 예측했던 부분이고 네. 또 지금 일본의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금리를 올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 금리 인상의 폭에 있어서도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지금 정부 부채 비율이 260%가 넘어요. GDP 네네. 대비해서. 이런 숫자일 경우에 아무리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재정 적자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기축통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사실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낮게 유지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을 보고 있으면 당연히 금리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릴 것이고 또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가계부채 비율이 우리나라 대비해서 거의 뭐 20%포인트 더 낮거든요. GDP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금리를 살짝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겠고 이랬을 때 어떤 민간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 오히려 그냥 정부의 재정 적자가 더 커질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왜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까? 그거는 저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그런 상황이고요. 예. 어쨌든 계속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지금 이벤트들이 같이 뭉쳐 있습니다. 이럴 때 잘 판단하셔서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 가셔야 되는데 투자를 늘리는 방향 자체가 앞으로 미래가 보이는 쪽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 헤드라인 뉴스 보니까 뭐 B2 얘기하면서 그 저평가주, 저PBR주 네네. 산다. 글쎄요, 저는 그게 뭐 올바른 전략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성장주가 시장을 주도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저 PBR이 이유가 있으니까 저 PBR이거든요. 저평가받는 우리가 이유가 있다. 예. 흔히 얘기하는 그 value trap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치의 함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정말 어떤 기업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네. 그 가치의 재평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항상 저평가주가 뭐죠? 우리나라에 금융주입니다. 예, 은행주, 증권주. 예. 예. 근데 지금 그 은행주, 증권주를 10년 내내 투자를 하셨으면 수익률이 마이너스실 거거든요. 예. 그게 뭐 뭔가 엄청난 혁신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그것도 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저평가되어 있다. 저 PBR 주식에 대한 투자 이것보다는 앞으로 혁신을 계속해 나가면서 성장을 이끌어갈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져 줄 그런 업종과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지금 본부장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이제 어제 장을 갖다가 이렇게 리뷰하는 과정에서 삼합 페인트 상한가 친 거 보니까 페인트 회사에서 리튬 전지 전액을 개발했다. 이런 것들이 혁신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 그런 거 상한가 가는 거는 충분히 뭐 납득이 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하고. 네. 그래요. 그 참 혁신과 성장이라는 그 테마로 지금 이제 시장을 갖다가 쭉 리드해 오시고 또 운영도 잘해 오고 계신데 지금 그런데 반도체 내에서도 지금 희비가 엇갈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해석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이제 큰 그림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지금 AI라는 게 들어오고 있는데 네. 그 AI 관련해서 어쨌든 인프라를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설비 투자를 가장 선두주자가 엔비디아인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계속 혁신을 가지고 계속 새로운 걸 내놓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혁신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그 앞으로 연말에 출시될 그 GB200은 기존의 또 30배 정도의 이 속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메타버스를 이용을 해서 또 추론을 해서 로봇이 또 학습을 하게끔 만드는 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은 엄청난 비용 절감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젠슨 황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걸 쓰면 비용이 싸진다. 네네. 이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냐면 보면은 엔비디아는 주가가 뭐 그 시간 외에서는 GTC가 일어났었을 때 한 2% 정도 빠져오고 있었어요. 네네. 다들 뭐 기대에 못 미치니까 아니냐라는 생각으로서 그랬겠죠. 네, 예.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뭐 다 되돌렸고 반면에 쫓아오는 기업들, 네. AMD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5%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글쎄요,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 지금 거의 뭐 80~90%인데 네. 90%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허. 그 뭐 100%를 다 가져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 AMD라든지 인텔이라는 회사들이 그래도 쫓아올 수는 있을 거고 어느 정도의 조금 경쟁력을 유지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또 이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종목을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인프라를 깔고 나면 그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결국은 또 새로운 신규 매출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네. 네. 그게 바로 애플리케이션이고 소프트웨어죠. 아, 근데 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종목들도 또 희비가 막 엇갈려요. 네네네. 예, 뭐 얼마 전에 어도비의 주가가 급락을 했었다가 좀 반등을 했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급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등을 하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 애플리케이션 쪽, 소프트웨어 쪽에 이길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고 또 뭐 애플이 이제 뭐 뭔가 내놓겠다. 아이폰을 이용해서 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근데 그게 정답이냐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AI를 가지고 어떻게 매출과 연결될 건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를 지금 벌써 발견해서 투자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요. 실적이 나오면 네. 그때 들어가도 안 늦다. 아, 실적 확인하고.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테슬라로 옛날로 되돌아가 봅시다. 예.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제대로 오르기 시작한 거는 흑자 전환하고 나서예요. 예. 전기차로서. 예. 전기차에 대해서 다들 뭐 될까 안 될까 잘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 그게 2019년 제 기억으로는 하반기입니다. 그때부터 주가가 20배 튀어요. 아, 예, 10배 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AI에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그 주가는 올라간다.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하드웨어 쪽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엔비디아가 있고 또 엔비디아 이외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주는 회사들, 아, 뭐 SMCI. 예, 뭐 등등. 근데 이제 또 SMCI는 주가가 또 며칠 동안 또 급락을 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증자하면서 그 희석되는 것 때문에 유통 걱정. 물량이 많아지죠.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어쨌든 간에 그 이외에 다른 기업들, 뭐 델 같은 기업은 또 엔비디아랑 뭘 한다더라. 심지어 젠슨 황이 그 GTC를 하면서 델 회사를 언급을 하면서 네. 뭔가 비즈니스 한다 이럴 거니까 또 주가도 오르고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지금 하드웨어 까는 쪽은 좋다. 이제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로 넘어갈 건데 그 중간 단계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를 지금 저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거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중에 실적이 나오는 거 보면서 예. 투자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은 소장님이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그냥 AI 하드웨어 쪽에 대해서 초점을 80% 맞추면 된다. 나머지 20%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익을 벌어들일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다. 자, 그렇다면 이걸 한국으로 비교해서 얘기를 하자면 엔비디아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하드웨어 관련된 기업들, 예, 뭐가 있겠습니까? 뭐 당연히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예.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뭐 딜을 하겠다고 네네.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 초점 맞출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제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저러나. 사람들이 참 너무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럴 때는 참 좋은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좀 떨어질 때 그렇죠. 신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이면은 그 FOMC 결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뭐 경제 전망이라든지 그 점도표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 이제 이걸 가지고 좀 연결시켜서 얘기를 네. 좀 해드리자면 저희가 가지고 온 자료와 연결시켜서 좀 볼게요. 왜 이 금리 인하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역전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 차 역전 현상이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저희가 더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17%예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금리를 내려주기 시작하면은 저 갭 차이가 장기 금리가 안 빠지면 네. 단기 금리가 떨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그 큰 하락장이 보통 오냐면 저기 보시면 이제 회색 선들이 있죠. 네네. 저희가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근데 그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구간들을 다 보시면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가 다시 회복해서 정상화되고 얼마 지나서 옵니다. 경기 침체가. 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금리 인하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왜 그런지는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게 그렇다면 저 장단기 금리 차 역전 현상이 정상화가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게 정상화 될 때쯤 됐었을 때는 저희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네네. 타이밍이 옵니다. 네, 그거는 그럼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려버리면 예. 결국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돼 있는 상황에서 너무 빨리 내려버리면 저 장단기 금리 차 역전 현상이 정상화가 빨리 되는 거죠. 그죠? 1.25% 내리면 정상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죠? 그래서 올해 안에 1.25%로 내려버리면은 이거는 시장이 오래 못 가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 있는 과정에서. 예,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미 연준이 금리를 천천히 내려주는 게 더 좋다. 오히려 너무 빨리 내려버리면 이거는 뭔가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가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의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물론 정부 쪽은 아니고요. 예. 민간 쪽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일본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지금 그래서 가계와 민간의 부채 비율이 워낙 낮고 지난 3년 동안에 미국의 가계의 펀더멘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자산 가치는 거의 34%가 늘었는데 네. 부채의 규모는 마이너스 23%인가 빠졌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순자산 가치가 지난 3년 동안에 미국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얘기죠. 최소 50% 이상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 연준이 금리를 천천히 내려주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인플레이션 숫자를 확인을 하면은 내려줄 거고 아마도 저희의 판단에는 4월 숫자, 네. 즉 5월 달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5월 15일 날 나옵니다. 이걸 확인하고 나면은 미 연준 이제 금리 내리겠네라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도 또다시 만들어지고 또 장기 금리도 조금씩 떨어져 줄 거고 그리고 연말까지는 두 차례든 세 차례든 전 상관이 없습니다. 네네. 어쨌든 트렌드, 추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추세는 내려줄 거다. 만약에 금리를 올려버린다 이러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말 시장이 엄청나게 큰 악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언제 내려주느냐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내려준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시기는 제가 생각할 때 6월 달이 확률이 좀 높은 편이다. 지금은 6월 달 내려주는 확률이 55%, 뭐 안 내려주는 확률이 45%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내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그 장단기 금리차 그 차트가 저게 보면 또 강세론자가 또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거죠. 지금 설명하셨다시피 저게 이제 정상화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고 나서 저 음영 처리되는 경기 침체 구간이 오고 저 무렵 접어들면 이제 자산 시장이 흔들리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 시점 봐서는 정상화되기까지도 아직 한참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정상화되고 나서도 한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어야 되는데 또 과거에 또 저 음영 처리한 저 경기 침체 오는 저 구간 바로 직전이 보면은 미국 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정말 주식시장 같은 데서의 시세는 엄청났거든요. 그렇죠. 피크를 치는. 예.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지금 이 여기서 물량 털리지 말라는 유 본부장님이 그 말씀이 좀 이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은 또 벌써 또 적응했네요. 그 논리에. 연초만 해도 연내 뭐 6번, 7번까지 금리 인하 그러면 무조건 좋을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 애초 점도표가 제시했던 3번만 해도 괜찮고 혹시나 인하가 2번으로 점도표 중간값이 한 클릭 올라가도
괜찮아라는 분위기까지 왔네요. 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연초에 네. 1.25에서 1.75 내린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둘 중에 그거는 하나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엄청난 경기 침체가 너무나 빨리 올 것을 미 연준이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리는 거고, 아니면은 그렇게 했었을 때는 완전히 거품에 거품이 되면서 엄청나게 후유증을 일으키는 거품이 만들어진다. 디스인플레이션이 또 다시 또 제대로 된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주 천천히 인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컵 핸들 차트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2021년 말 2022년 초의 고점을 뚫기 시작한 거잖아요. 올해가. 그래서 그거가 일어나고 나면은 보통은 증시가 3년, 길게는 4년 정도 좋다라는 데이터를 전에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올 수 있다라는 게 통계적인 거고요. 네. 여기에 아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장내 금리차 역전 현상, 그리고 또 이 차트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국의 총 여신 추이인데요. 여신의 추이를 보시면은 여신의 이 하락이 일어나고 있을 때,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을 때 장이 좋을 수가 별로 없는데, 바닥을 잡고 나서 이제 올라갈 거라고 예측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2009년 10월이 저기 보시면은 이제 엄청나게 마이너스 숫자이다가 바닥을 네. 찍었죠. 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전년도 동기 대비 숫자이기 때문에 그 전달 대비 숫자로 보면은 이제 이미 성장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09년 3월이 증시의 바닥이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2009년 10월에 바닥을 이 대출 증가율 마이너스를 바닥을 찍고 나서 쭉 거의 5년 동안의 정상화 과정이 생기죠. 그러면서 거의 뭐 한 6, 7%대, 뭐 8%대까지도 성장률이 회복이 됩니다. 요 기간이 약 한 5년짜리, 6년짜리가 들어오거든요. 이 기간에 미국 증시 S&P 500이 150% 오릅니다. 그때 금융위기 이후 이제 네. 바닥 잡고 엄청나게 올랐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오른쪽 끝을 보시면은 2023년 12월이 바닥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숫자 계산해 보니까 2023년 거의 한 10월 달부터 예. 전달 대비해서는 플러스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출이 드디어 이제 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경기 침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대출이 늘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게 정상화 과정으로 가서 전에 보여드렸던 요 2009년부터 2015년짜리가 또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앞으로 5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 숫자만 보더라도. 예. 그래서 계속 저희는 요즘에 고객들이랑 얘기할 때 지금이 기회이지 지금이 막 불안해서 도망갈 때가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참 고맙고 마음이 편한 건 뭐냐면요. 요즘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참 투자를 잘하세요. 네네. 해외 투자 쪽에 있어서. 네네. 예. 그만큼 요즘에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미국 투자를 계속 늘리시는 모습이 나오고 지난주에는 순매수 종목들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 성장주. 예, 성장주, 뭐 엔비디아, 뭐 등등 해서 쭉 해서 정말 잘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태까지 그 지난 몇 년 동안 노력했던 게 좀 효과가 있나 하는 그래서 좀 뿌듯한 마음까지도 실제로 생기는. 떨어지면 또 사시는 분들 많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방 쪽 레버리지까지 들어간 그런 상품 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녹아났어요 이번에 최근 한 반년 사이에 그 여파가 이렇게 여의도에 가면 들리더라고요. 또 그쪽으로 또 몰아갔던 또 이렇게 나름의 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미국장에서의 여기는 과거 우리 2차 전지 한번 사상 최고치 찍을 때까지 그때 공매도 세력들의 쇼스퀴즈를 할 때 유발했던 그것도 컸고 네. 한참 그 코로나 때 밈주식들의 그 시세도 어떻게 보면은 하방 배팅했던 세력들이 죽어나면서 나온 시세잖아요. 네. 최근에 여기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뉴스의 흐름이나 재료를 보고 이 정도면 다 왔겠거니 하는 세력들이 자꾸 이렇게 손절로 내몰리면서 올라오는 지수 부분도 적지 않다고 보는데. 네, 그렇죠. 그 이제 좀 되돌아가 보면은, 네. 그러니까 왜 오르는지를 보면서 네. 그게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지를 판단을 하시면 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되돌아가면은 2차
전지, 예. 그 배터리 관련돼서 막 엄청나게 뭐 얘기 많았었을 예, 때 예. 그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었냐면 거의 우리가 거의 애국심에 충만했죠. 예, 중국은 망한다. 뭐 중국은 될 수 없다. 뭐 테슬라는 망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예. 우리나라 배터리를 막 땡겼단 말이죠.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 예. 그죠? 테슬라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배터리가 잘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2차 전지 전도사가 테슬라 망한다고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네, 그것도 그래서 희한한 제가 생각할 현상이죠. 때는 네. 그 기본적으로 펀더멘탈과 실질적인 가치를 같이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지금 저희가 보는 이 AI 산업은 엔비디아 왜 자꾸 주가가 계속해서 빠질 것 같은데 하면서 또 올라가고 하냐면 그만큼 계속해서 그 성장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번에 GTC 얘기가 나오고 나서 들여다보니 예. 아 이거 정말 빨라지겠구나. 속도가 너무나 빠르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꾸 그 과소평가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엇박자가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개인 투자자라면 네네. 제가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미 그걸 투자를 하고 있었으면은 그게 2천만 원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1,000만 원 빼시고 그냥 번 돈만 그냥 묻어두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안 들여다보셔도 되는 거죠. 예. 뭐 증권사 입장에서 샀다 팔았다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거 그렇게 해서는 미국 주식에서 돈을 벌 수가 참 어렵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펀더멘탈적인 큰 문제가 생겼다. 네. 이제 이러면은 던지시면 돼요. 제가 그 98년부터 2000년 사이클의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네. 1998년에서 2000년 자그마치 나스닥이요 270% 올랐어요. 1년 반에 예. 거의 인덱스가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펀더멘탈은요 98년이 피크였어요. 99년, 2000년은 이익이 줄었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땡겨버렸단 말이죠. 왜 그랬냐면 이 인터넷이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지금 저희는 그런 똑같은 실수는 안 할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기업들도 그런 똑같은 실수를 안 하고 투자자들도 그런 똑같은 실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거의 뭐 분해시키다 하면서 들여다봅니다. 근데 그렇게 들여다볼 때 지금 이 AI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이 전혀 안 든다라는 거죠. 뭐 이제 초입 단계는 좀 넘었는데 네네. 그래도 인프라를 지금 뭐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깔았다. 뭐 이 정도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인프라 다 깔고 나중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같이 연결되고 새로운 매출 창출과 이어지고 근데 이걸 사줄 사람들의 펀더멘탈이 어떠냐? 미국의 개인들의 펀더멘탈이 지금 3년 동안에 순자산 가치가 50%나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쉽게 끝날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죠. 물론 요즘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져서 네. 돈을 많이 내고 뭐 살려고 하지 않는 쪽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예.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킬러 애플리케이션 AI 뭐가 나오면 예, 예. 그게 이거는 앞으로 요거를 계속 쓰면은 계속 이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내 미래가 좋아지겠구나라는 결정이 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답을 아직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될지 어떤 종목이 될지 정확하게 답이 없단 말이죠. 그거를 찾아내는 거를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는 거고 네. 그 종목을 꼭 찾아내기를 저도 바라고 많은 사람들도 바랍니다. 네네. 그래서 다 이제 조금씩 투자해 놓는 거예요. 이 회사가 성공할지 저 회사가 성공할지 뭐 그걸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이 회사가 좀 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 돈이 좀 더 몰리고 이런 식의 추세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긴 그림으로 놓고 보시면은요. 네. AI 반도체는 예. 앞으로 연간 복리 50% 이상의 성장을 해줄 거다. 이거는 제가 볼 땐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I 관련된 하드웨어 쪽에 대한 투자를 지금은 계속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맞고 그러는 중간중간에 이제 애플리케이션과 연결되는 종목들을 찾아보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현재 예상 체결지수 2,658포인트, 코스닥도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894포인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8%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는 73,5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56,1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3%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85만 9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4% 상승 예상됩니다. 현대차가 0.8%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호가는 23만 9,500원. 반면 기아는 1%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1만 7,600원이죠. 셀트리온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3,900원.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모두 0.8% 안팎으로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각각 호가는 42만 8천 원, 44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최근에 2거래 연속 상승했고요. 지금 호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가운데 HLB가 0.3% 지금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0만 2,800원. 그밖에 알테오젠, 셀트리온제약은 지금 호가에서는 지금 보합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HPSP가 지금 호가에서 1.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5만 2,700원. 엔캠이 2% 강세가 예상되네요. 지금 예상 체결가 23만 4,500원. 리노공업, 신성 델타테크는 보합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37% 상승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19만 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최근에 국내 증시 보면은 참 시작 자체는 큰 방향을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장중에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네요. 동시효과에서의 저 흐름이 크게 이렇게 장중에 의미가 없더라고요. 예, 의미가 예. 없고 미국의 지수 선물 흐름도 시간의 지수 선물 흐름도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네. 늘 보합 내지는 약보합 이런데 본장만 가면 이제 미국 장은 계속 또 강하게 가고 하니까 와, 지금 달러엔 환율이 151엔을 넘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해요. 사실 이렇게 BOJ가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네. 단행하면은 달러 엔이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엔이 좀 강세로 돌아설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반대란 말이죠. 예. 이 현상을 보니까 두 가지가 생각됩니다. 첫째는 그 선반영이라는 게 시장에서 괜히 그 시황쟁이들이 할 말이 막히거나 잘 모를 때 그냥 네네. 퉁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선반영인 거예요. 진짜로. 예. 보니까 이렇게 한 150엔대 후반에서부터 이렇게 횡보하던 달러엔 환율이 3월 5일부터 이렇게 쭉 한 일주일 가까이 확 밀렸는데 한 2주 앞두고 BOJ 회의 2주 앞두고 제가 봐서는 외환 시장의 딜러들이 네. 지금 정민앵커가 말씀하신 그 논리는 누가 생각해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합리적인 생각인 합리적인 거죠. 생각이죠. 예. 거의 17년 만인가 이런 식으로 예, 해서 예. 이제 마이너스를 탈출한다니. 그럼 N이 강해져야지 해서 누구나 N 매수, 달러 매도 이런 포지션을 잡다 보니까 151엔에 있던 게 146엔대까지도 네네네. 확 내려왔는데 리얼머니는 안 움직인 거죠. 그러다 보니 시장은, 어제 막상 예. BOJ 끝나고 나니 BOJ 이전에도 벌써 거기서부터 148, 149까지 왔던 게 BOJ 결과 보고 나니까 달라진 게 네. 특별히 없다. 달라진 게 특별히 없다는 것은 역사적 어떤 상징적인 선언이지 웃기지 않습니까? YCC는 폐기하는데 국채 매입은 지속적으로 하겠다. 지금과 그러게요. 같은 규모로. 이 얘기는 저는 딱 그 얘기예요. 애 성적표 가져온 거 보고 엄마가 너 이걸 갖다 성적이라고 받아와서 너 밥 안 줄 거야 집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그래서 걔가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배달은 시켜도 돼? 했더니 그건 시켜. 이게 뭔 징벌입니까? 그렇죠. 보통 YCC는 이제, 폐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국채 매입을 안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있어야 되는데 국채 매입은 지금 같은 페이스로 계속 한다. 돈은 계속 풀리네. 그러다 보니 그냥 BOJ를 내다보고 이렇게 스펙으로 투기로 밀었던 세력들이 다 원위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더 올라가는 분위기네요. 참 묘합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다. 유동성은 이런 해석이 여전히 풍부한 나올 거예요. 수밖에 없네요. 지금 유동성은 너무나 풍부하고요. 예. 일본의 입장에서 지금 경제 성장률을 2%대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예나 약세인데 그래요. 네. 이거를 쉽게 이렇게 완전히 바꾸겠다 말이 안 네네. 되죠. 그만큼 또 요즘에 반도체 쪽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 전기차 관련된 부품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산업을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대만 자본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옌이 엄청나게 빠르게 강세로 가는 거는 그쪽에서 바라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채 비율이 264%예요. 정부 부채 비율이. 그러면은 이거 이자가 내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러니까. 네네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또 다 감안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유동성 말씀하셨으니까 이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미국의 이 증시의 자금 유입이 네. 정말 놀라운 수준으로서 지금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 정도 속도면은요, 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개인들은 네. 지금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정말 많다. 예, 그만큼 지금 순자산 가치가 많이 늘었고 부채는 많이 줄여놨다. 예, 그래서 저 지금 돈이 다 어디서 나는 거예요, 개인들은? 어쨌든 소득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소득이 늘었다. 예, 뭐 연간 단위로 5%, 6%씩 늘었었고, 예. 여기에 또 이제 주식 시장이 올라갔으니 또 미국 바깥에서 들어온 돈이 엄청날 것 또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 달러가 안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많은 분들이 이제 IT는 좀 조심하고 다른 쪽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요 테크 관련된 플로우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IT의 자금 유입이 거의 2023년 뭐 거의 상반기부터 거의 엄청나게 늘기 시작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저기 보시면 오른쪽 끝에 보시면 밑에 하얀색으로 쭉 떨어진 게 있었습니다. 그게 2주 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자금이 갑자기 택에서 빠졌다. 이러면서 이제 택이 좀 조정을 받아야 된다. 네네. 이랬는데 그 다음 주는 또 오른쪽입니다. 예. 저렇게 또 다시 튀어 올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IT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최근에 또 그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예. 한 63,000달러까지 내려갔어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차트 보고 있으면은 뭐 일시적인 조정이겠죠. 예. 뭐 이 정도로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게 예. 기관 자금이거든요. 예, 예. 개인 자금도 있겠지만 기관 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 물론 너무 많이 올랐으니 좀 쉬어가야 되는 건 맞죠. 그건 계속 그 얘기는 해드렸죠. 지난 2주 동안에. 지금 2주 동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느끼는 시장은 원래는 저희가 한 2달 내지 3개월 정도의 조정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5월 15일까지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템포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이제 5월 15일까지 계산하면 이제 2달 남았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느낌 자체는 이렇게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예. 또 이 계속해서 AI 산업이 생산성을 높여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거고 여기에 또 매출을 일으키고 못 일으키고 희비가 정확하게 갈리고 이러면서 투자하기가 훨씬 더 이 내용을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보죠. 개장합니다. 네, 3월 20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했고요.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우지수도 지금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이제 내일 목요일 새벽이면 이제 미 연준 FOMC 결과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점도표도 좀 여러분들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가운데 지금 미 증시 쪽에서는 엔비디아 주요 성장주들 간의 희비는 좀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상승했고 AMD는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고 국내 증시 쪽에서도 종목이라든지 섹터 간 차별화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양상이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9% 상승합니다. 호가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지금 0.87% 상승, 2,679포인트. 코스닥 0.2% 올라갑니다. 894포인트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피는 어제 하루 만에 어제 낙폭을 좀 만회하려는 듯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2,680선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이상 올라갑니다. 73,700원, SK하이닉스도 0.6% 올라갑니다. 16만 1,2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0.5% 상승합니다. 40만 5천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59% 올라갑니다. 85만 3천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올라갑니다. 62,500원이고요. 현대차도 1.47% 올라갑니다. 24만 1,000원이고요. 기아도 상승합니다. 1% 상승 123,300원이고요. 셀트리온도 올라가네요. 0.4% 오름세 185,200원. 이건데 포스코홀딩스는 약보합이고요. LG화학이 0.4% 상승합니다. 43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융주들 강세도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B금융이 4% 이상 올라갑니다. 75,700원. 신한지주도 3.8% 강세입니다. 49,800원이고요. 하나금융지주도 3.58% 올라갑니다. 63,600원. 이 가운데 삼성생명도 2% 오름세고요. 키움증권도 0.3% 상승합니다. 오늘 보험주들 강세도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은행주들, 금융주들 상승폭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사흘 만에 좀 물량들이 나오면서 내림세입니다. 0.3% 하락으로 275,500원. 에코프로는 0.3% 상승하네요. 613,000원이고요. HLB가 소폭 내림세입니다. 102,500원. 알테오젠 보합이고요. 셀트리온제약이 0.2% 소폭 하락합니다. 지금 111,1,400원. 그리고 HPSP가 2% 강세입니다. 52,800원. 오늘 반도체주가 확실히 셉니다. 엔캠 0.87% 상승 231,500원이고요. 리노공업도 1.7%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 이상 상승 192,400원.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관련주죠. 2% 이상 올라가면서 117,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상승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여줍니다. 텔레칩스가 12% 넘게 급등합니다. 31,950원이고요. 칩스앤미디어도 7% 강세입니다. 28,700원이고요. 지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1.9% 상승 중이고요. 가온칩스가 6.8% 강세입니다. 104,500원. 퀄리타스 반도체도 2.3% 올라갑니다. 41,100원이고요. 앞서 텔레칩스도 보셨죠. 제주반도체도 2.5% 상승합니다. 26,250원. 그밖에 AD 테크놀로지 2.5% 상승 중이고 HPSP, 리노공업도 앞서 보셨죠. 각각 2% 가까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는 굉장히 좋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소마젠이 16% 급등 중이고요. 파미셀도 3.8% 강세입니다. 녹십자도 1.8% 상승하면서 123,900원이고요. ST팜도 1% 상승합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모더나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은행주 보셨고, 페인트 관련주. 어제 사마페인트 제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제 전액 개발 소식이 이어졌죠. 사마페인트가 오늘도 급등합니다. 14% 급등 중입니다. 9,730원이고요. 자, 그밖에 KCC 조광페인트도 1% 상승합니다. 사마페인트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리튬 금속전지 전액 기술 개발 소식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또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지금 현재 각각 540억 원, 573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은 1,109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202억 원, 16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이 지금 186억 원 매도 우이고요.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많이 삽니다. 지금 3,277계약 지금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떨어집니다. 1원 30전 하락한 1,338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힘은 좋네요. 네, 그러네요. 어제 떨어지더니 이거 또 바로 올라가네요. 그쪽에 그동안에 자동차 쪽의 종목들 그리고 무슨 금융 쪽의 지주들 여기 약간 기술적으로 크리티컬한 레벨에 왔는데 여기서 힘이 살아있네요. 전부 아직 21선 공방에서 이렇게 다시 머리를 들려고 하는 거 없고 요즘 미국 장도 보고 요즘 제가 확실히 매주 이렇게 유동훈 본부장님의 갖고 오신 자료나 이렇게 로직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진짜 딜러 초년병 때 시니어들한테 들었던 그리고 책에서 봤던 그 말 점점 되새기게 됩니다. 추세에 맞서지 말라. 이게 추세라는 게 쉽게 꺾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지금은 또 약간 버블기가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다 어깨끈이 갖다가
미리 예견하고 들어가고는 계속 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세라는 걸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로 이 거품이 꺼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주가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래요. 거기서 네.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못 쫓아오는 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완전 추세가 깨지기 시작하니까 예. 그걸 보기 전까지 굳이 던질 필요가 없는 거죠. 가장 큰 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2년 안에 이제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 지금부터 매도를 하면 되냐?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50% 오르고 나서 하락하고 나면 네. 뭐 예, 그렇죠? 그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에 아, 나 배 아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아.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포모 현상을 얘기를 하지만 네네. 그 포모 현상을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이제 조인을 하고 같이 투자를 같이 하시다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네네. 걱정을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뭐 지금 흐름이 아직까지는 뭐 쉽게 깨질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지금 미국 증시 고점은 언제일까라는 설문조사가 있어요. 예. 이걸 한번 보시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답을 안 했을 텐데 이제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가 고점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11%, 그리고 올해 하반기가 고점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10%. 네. 근데 이제 2024년 이후가 될 거다가 이제 77%가 됐고요. 그리고 벌써 이제 피크 쳤다. 네. 1%입니다. 물론 이거 보고 있으면은 뉴스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 걱정을 예. 하시겠지만 저희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통계적인 숫자를 보고 있을 때 고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을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S&P 500이 예. 올해 50일 동안에 5% 이상 상승을 했어요. 네네. 이렇게까지 상승을 한 횟수를 보면은 1950년대부터 지금 거의 26번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평균으로 그 해에 네. 연말까지 얼마의 확률로서 96%의 확률로서 얼마나 상승? 12.6% 평균 상승을 했다. 저 정도 통계면은 한번 투자해볼 만하지 그러게요. 않겠습니까? 그렇죠? 연말까지. 예. 딱 한 번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이게 1987년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인가? 아무튼 블랙 먼데이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하루에 급락을 했던 그 케이스가 나온 거고요. 그걸 제외하고 나면은 평균값이 저렇다라는 것은 계속 뭐 우리가 지금은 여전히 좋게 봐야 되는 것 같고 네. 뭐 비슷한 통계 많죠. 1, 네, 2월에 네. 상승을 하면 나머지 10개월 동안에 상승을 뭐 거의 93%의 확률로서 약 11% 상승한다. 뭐 이런 통계도 있고 또 11월, 12월이 10% 이상 상승을 한 해는 네네. 그 다음 해에 19.5% 상승한다. 그런 통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를 보고 있으면은 미국 증시가 고점이 아니겠죠? 그러면 미국 증시가 고점이 아니면 한국 증시도 계속 좀 올라갈 고점이 수 있죠. 아니겠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 들여다보는데 한 가지 제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항상 저한테 자신에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한국 증시를 먼저 들여다보고 네. 미국 증시를 예측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네네. 예. 그리고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고, 미국 증시를 보고 한국 증시에 어떤 뭔가 모순이 있으면 그거를 투자 기회로 삼는다.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대세는 미국의 AI 산업 그리고 네. 여기 관련돼 있는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연결될 거고 또 전기차 쪽도 AI와 연결이 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시면서 한국의 개별 종목들이 이쪽과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보면서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야, 지금 눈길을 끄는 제목이 있어갖고 하나 클릭을 해봤더니만도 그 로젠버그 리서치 데이비드 로젠버그 계속해서 이거 베어리시한 뷰를 갖고 있는 분인데 또 이 미 증시 랠리에 반전을 암시하는 4가지 기술적 신호 해가지고 그럴듯한 그림들을 막 제시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유 본부장님. 네. 다우 지수하고 다우 운송 지수하고 다이버전스를 보인다는 거예요. 또 뭐 두 번째 이게 S&P 500하고 하이힐드 채권의 수익률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거 지수만 올라가고 하이힐드 수익률은 떨어진다 그 얘기하고 S&P 500 지수하고 테크놀로지 지수하고 보면 테크놀로지 지수는 최근에
횡보하는데 S&P 500만 가고 있다. 그리고 하이 베타가 높은 주식들의 그거는 횡보 중인데 S&P 500만 간다. 이 네 가지를 갖다 제시했는데 일단 뭐 얼핏 이제 들으면은 상당히 그럴듯한 얘기고 또 이렇게 좀 추워지기도 합니다. 한번 여기서 한번 유본 부장께서는 바로 또 반론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자, 제가 이 예. 전략가를 한 지가 이제 30년이 돼 가는데 보통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 빈도 그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어요. 네. 이런 지표들인 거죠. 예. 보통 뭐 찾기 시작하면은 찾기 수십 개입니다. 그러죠, 30 몇 그러죠. 개가 네, 되고요. 네. 요즘에 이제 AI 시대니까 그걸 네. 다 돌려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확률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딱 이거는 뭐냐면은 4개만 갖고 와서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저도 4개만 가지고 와서 하는데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다가 4개만 가지고 와서 하는데 저희는 뭘 테스트를 하냐면 그 R 스퀘어라고 해서 확률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은 32개를 집어넣고 네. 막 돌려버리면은 예. 이게 알파고 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전력 소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켜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4개 정도의 요소를 가지고 돌려보면은 지금은 확률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다. 예. 그런 것들을 제가 또 노하우를 또 다 전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희의 노하우니까 예. 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고점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어떻게 보면 FMC도 지금 뭐 예를 들어 경제 전망이나 점도표 그리고 이제 성명서가 어떻게 나올지 거기에 이어서 파월 의장의 또 기자회견에서의 이 레토릭의 톤 따라서 시장 반응은 다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이게 상방 리스크가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금 뭐냐 하면은 조금 이렇게 연준에서 매파적인 어떤 뭘 끄집어낼 거야에 대해서는 자꾸 그동안에 시장이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완화적이다. 네. 내지는 뭐 그렇게 파월 의장의 말에서도 느끼는 톤이고 뭐 이 괜찮아요 하는 분위기라면은 또 그쪽에 하방 배팅했던 세력들의 또 쇼커버링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이 좀 너무 많이 땡긴 거 맞았죠? 저희가 많이 땡겼죠. 그러니까 올해 1월, 2월, 3월 달 동안에 S&P 500이 8% 이상 상승했었단 말이죠. 네. 나스닥 100도 뭐 거의 8% 이상 상승을 했었어요. 너무 많이 땡겼기 때문에 쉬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쉬어가는 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특히 이 IT 업종, 특히 엔비디아도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살짝 지금 돌리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뭐 SMCI 같은 종목이 거의 고점 대비해서 30% 빠졌다가 또 다시 땡겨서 또 고점 만들고 또 지금 또 30%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조정이 있습니다. 근데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결국은 펀더멘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네네네. 네. 예, 자 우선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을 보고 또 빅테크에 대한 어떤 이 영업 이익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AI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예측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냐면은 6년 동안에 20배 성장을 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자, 저 숫자를 연간 환산을 하시면은요, 연간 복리 65%가 나옵니다. 근데 이 숫자가 황당하다, 뭐 저렇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1995년부터 2000년도에 닷컴 버블까지 갈 때까지 그때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년 평균적으로 오름폭이 1200%가 넘어요. 그래서 복리로 계산하시면요 얼마가 나오냐면 1200%가 아니라 1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53%의 복리 수익률이 나와요. 근데 지금 요거로 계산하면 이거보다 더 높잖아요. 예.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인터넷하고 지금 AI인데 인터넷과 AI의 어떤 파장 효과가 얼마나 다를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지금 미국에 있는 띵탱크들이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미국의 GDP를 16%나 끌어올려 줄 수 있다. 2030년까지.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면 AI 반도체가 20배 성장 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이걸 좀 더 크게 보면은
전체 S&P 500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빅테크 또는 IT 회사들, 이 회사들의 지금 영업 마진율 한번 보시면은 23.4%, 26% 이렇습니다. 근데 S&P 500의 테크를 제외한 평균은 10%예요. 11%. 2배 이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PER을 계산해 보시면 빅테크가 28배고요. S&P 500이 21배입니다. 자, 이거 뭔가 이상하죠? 네네. 2배는 돼야죠. 예.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이 시장은 IT 업종을 제외하고는 제가 볼 때는 투자가 좀 어렵다. 물론 지금처럼 너무 많이 땡겼었을 때는 쉬어가지고 네네.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주는 것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시장이 계속 이어질 때는 네. 또 다시 대장주가 또 끌고 가죠. 그리고 이제 또 쫓아오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대장주가 쉬고 네. 나머지 종목들이 좀 쫓아오는 모습인 것이지 이게 어떤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을 검색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또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현대경제연구원의 이영석 연구위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예, 비트코인 고공행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주 1억 원을 찍은 뒤 잠시 소강 국면에 접어든 모습인데요.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조정기가 도래했다는 의견과 반등을 위한 움직임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상승세를 보이면서 원화 기준으로 1억 원을 넘겼던 비트코인이 지금 보니까 한 9,200만 원 수준, 달러 기준으로는 6만 3천 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비트코인 가격은 업비트 기준 1억 원을 지난주에 돌파한 이후 3월 19일 어제죠. 9,200만 원대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1월에는 5천만 원 후반대의 가격을 유지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지난 3월 11일 꿈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1비트당 1억 원을 돌파하고 3월 13일에는 종가 기준으로 1억 400만 원을 기록하면서 올해에만 65% 가까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전부터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어제인 3월 19일에는 9,200만 원대까지 하락하면서 전일 대비 7% 하락하였습니다. 네. 자,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 이렇게 뛰면은 투자은행 쪽이나 리서치 쪽이나 할 것 없이 이제 막 부르는 게 값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스탠다드 차타드, 여기도 세계적 투자은행입니다만 올해 말 2억 찍고 내후년에 3억 간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식의 긍정적인 전망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크게 세 가지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1월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매매를 승인하였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등장은 비트코인이 제도권의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투자가 급증하면서 수요가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4월에 예정되어 있는 반감기로 인해 비트코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4년마다 일정량의 비트코인이 유통되면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존재합니다. 올해 4월에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어 공급이 줄어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요국 기준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어 시중 유동성이 비트코인에 주목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6월에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 금리가 하락하면서 대체 투자 자산인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비트코인의 ETF 편입으로 이전보다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반감기 때문에 비트코인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점, 기준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어 금융시장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주목한다는 점입니다. 네, 지금 뭐 비트코인 오늘 다시 좀 반등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보면은 이제 1억 원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숨고르기 양상이고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솔라나가 좀 많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민코인 덕분이라면서요. 네, 솔라나는 이더리움 킬러라는 별명을 가진 가상 자산입니다. 이더리움보다 낮은 가격으로 초당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상화폐 중 하나입니다. 다만 최근 솔라나의 상승세에 영향을 미친 건 솔라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민코인 때문인데요. 민코인은 인터넷과 SNS에서 밈이나 농담에서 영감을 얻어 구축된 암호화폐를 의미합니다. 도지코인의 시바견처럼 귀엽고 재미난 캐릭터나 스토리에 사람들이 열광하며 커뮤니티를 가지게 되고 이런 유의적 요소가 투자의 재미를 더하고 소외되기 싫은 투자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와 같은 유명 인사들이 민코인에 호의적 발언을 하거나 관심을 보이면 순식간에 가격을 뛰어오르곤 합니다. 민코인 가격이 오르면 솔라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거래도 늘어나게 되는데 솔라나 블록체인의 기축통화인 솔라나 코인 가격 또 덩달아 상승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최근에는 솔라나 그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봄이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네. 네, 그래요. 아무래도 이 위원님의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또 뭐 이런 밈코인 같은 거는 참 납득은 안 갑니다. 뭐 올랐으니까 2,000포인트 폭등이라는 얘기는 20배 올랐다는 얘기인데 일주일 만에. 그러네요. 자, 그리고 우리는 뭐 항상 이렇게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는 뭐 K나 뭡니까?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만 이 가상화폐 쪽에서는 또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즉, 더 비싸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최근에 뭐 한 달러 표시보다도 한 10% 더 비싸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 국내에서 좀 이 가상화폐 쪽 특히 비트코인 이쪽에 투자 심리가 과열됐다고 봐야 되는 것일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포모 심리라고 하죠. 비트코인 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수익을 거둘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하는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심리가 국내 투자자들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비트코인 국내의 가격차를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최근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비트코인 가격보다 최대 11% 높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국내외 높은 투자 수요와 규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시장 대비 국내의 가상 자산 투자 수요가 많은데 정부의 규제로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 자금 이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국내 비트코인에만 투자를 해야 하니 가격이 높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비트코인 가상자산 쪽은 이제 4월 19일에 이제 네 번째 반감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급 채굴량 자체가 줄어들고 오히려 수요는 늘어날 거다. 그래서 불장이 이어진다라는 기대감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 갖고 계시나요? 예, 올해 상반기까지는 상승 국면이 이어지다가 하반기에는 주종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반감기로 인해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감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 측면을 보면 포모 심리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물 ETF 편입으로 기관 투자자 매수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공급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요가 버텨주니 가격이 상반기에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해 가격 상승에는 제한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추후 이것은 렌트 가격에 대한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기대보다 더디게 떨어지면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격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또한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은 반감기를 선반영했다는 점 또한 가격이 지나치게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즉 제 개인적으로는 반감기 이후 하반기에는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이 되면 이제 민간 보험료가 대대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보험료 기준 중 하나가 경험생명표인데 이게 개정됐기 때문이라고 하죠. 4월을 기준으로 가격이 오르는 보험 또 반면 내리는 보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무슨 보험에 들지에 따라 지금 서둘러야 할지 아니면 4월을 기다려야 할지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새로운 보험 가입 준비하시는 분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죠. 오늘 도움 말씀 리틀코리아 홍승희 본부장님이 주식입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제10차 경험 생명표 네. 개정 작업 네. 이게 이제 완료됐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달에 보험료가 조정된다 이 말씀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경험 생명표부터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경험 생명표라는 건 생명보험 가입자들의 사망 현상을 관찰을 해가지고요. 성별이나 나이별로 과연 얼마 있다가 사망을 할 거냐 이걸 나타내는 사망률 표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의 통계 자료를 기초로 사망, 암 발생, 수술 등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성별, 연령별로 보험료율, 산출하는 보험료율의 집합 이 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경험 생명표에 따른 기대 연명이 늘었으면 사망 보험료는 감소하겠죠. 더 오래 사니까. 그리고 장기 생존으로 인해서 질병 발생률도 높아지고 의료 이용량은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으니까 통상 건강보험료는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죄송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올라가는 통상 네네.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최근 제10차 경험생명표가 발표가 되었고 4월부터 적용 예정으로 현재 보험료가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가입돼 있는 보험료도 변경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네네. 이 경험생명표는 신규 가입자들한테만 신규 적용이 가입자만. 되는 거예요. 신규 보험을 가입할 때 내 보험료율이 얼마냐, 보험료가 얼마냐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에 보험료가 올라갈까 봐 미리 3월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한다던가 4월 이후에 사망보험료가 다운된다니까 그 전에 해지하고 4월에 종신보험을 새롭게 가입한다던가 이런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게 결국은 해지를 하면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적은 해약하급금을 그러니까요. 받을 수도 있고 네. 또 신규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예전에 가입했을 때보다 내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에 똑같은 보장이어도 보험료는 올라가 있는 상태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면책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본부장님, 그러면 3월에 가입해서 좋은 거, 네. 아니면 4월까지 기다렸다가 4월 가서 가입하면 좋은 거, 네. 한번 좀 구분해 주시죠. 네. 우선 결론부터 네. 말씀을 드리면 물론 4월의 보험료가 저희가 아직 확인을 해본 건 아니지만 과거 데이터로 예측을 해본다면 건강보험은 3월에 그리고 사망보험은 4월에 가입하는 게 더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의 대표적으로 암보험 같은 경우는 평균 보험료가 한 10% 정도 오를 거다라고 보험업계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평균 수명이 늘고 오래 살면서 발생될 질병 중에 대표적인 게 암이라는 질병이 있을 텐데 발생률이 매년 올라가고 있는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최신 의료기술도 늘어나면서 또 이런 생존율도 더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보험사에서 지출해야 되는 보험금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암 진단이나 치료 등의 특약과 관련된 보험료를 산정하는 요율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제10회 경험생명표상에서는 평균 수명이 남성은 86.3세고요. 여성은 네네. 90.7세로 5년 전보다 약 각각 2.8세, 2.2세가 늘었습니다. 드디어 여성이 90세를 넘었거든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올라가면서 보험사에서는 아마도 고객에게 이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무래도 더 늦게 지급해도 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더 늦게 지급을 해도 되니까 사망보험금은 보험사에서 더 오래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따른 수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종신보험 등 사망보장 상품은 보험료가 또 인하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네. 네. 특히 이제 암보험의 보험료 인상폭이 좀 클 것으로 보이는데 올 네. 초부터 업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이미 움직이신 분들도 많고 보험사마다 지금 신규 보험 가입이 늘었다고 하는데 보험료가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오르고 또 내리게 되는 건가요? 네, 암보험이 워낙 새로운 특약도 많이 나오고 해서 3월에 또 치열하게 지금 고객들을 많이들 만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기본적으로 예시를 한번 보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한 50세 남성 기준으로 한번 설계표를 한번 보면요. 이거는 저희가 4월 보험료를 직접 설계를 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네. 지난번 9차 경험생명표가 개정됐을 때 인합폭인 4%를 반영을 한다면 종신보험은 50세 남성 20년 납 종신보험 1억을 가입했을 경우에 3월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36만 2천 원. 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기준인데 4월에 가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험료가 보시는 것처럼 34만 7천 원. 그러니까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한 15,000원씩 그러네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20년 동안 한 36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똑같은 보장을 받더라도요. 그런데 만약에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똑같이 40세 남성이 20년 납으로 오랫동안 보장받는 형태로 암, 그리고 뭐 뇌출혈, 심근경색증 진단비, 수술담보 등을 가입을 했을 경우에 현재 가입을 한다면 보험료가 한 2만 9천 원 정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 4월에 가입한다 그럼 3만 1천 원 정도, 월 2천 원 정도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좀 적게 설정이 돼서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다음 달이 됐을 때 내가 가입한 보험료가 10만 원대가 넘어간다면 네네. 차이가 좀 나실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달에 아마 좀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종신보험에서도 함께 이슈가 되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게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인하를 두고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제 4월 종신보험료가 조정되면서 단기납 그 종신보험 그 환급률 조정도 함께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환급률 자체가 낮아지게 되면은 뭐 단기납 종신보험 매력도 사실상 사라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지금 이제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딱 예. 맞으신데요. 단기납 종신보험이라는 걸 먼저 조금 설명을 네, 드리는 네. 게 필요할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종신보험이라는 건 사망 보장을 종신토록 보장을 해주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얘는 사망이라는 위험 자체가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고 또 누구한테나 꼭 발생될 수밖에 없는 위험이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험료가 비싼 상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가입하실 때 20년, 30년 납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단기납 종신보험은 이 납입 기간을 10년 이하로 줄이는 거예요. 줄여서 그래서 그러니까 단기납이다. 그렇죠. 그래서 네. 단기납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납입하는 보험료는 조금 비쌀 수 있지만 짧게 내고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상품이 단기납 종신보험이 짧은 납입 기간이 끝나고 나면 환급률을 120에서 130% 이렇게 상품 구성이 디자인이 되어 환급률도 있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환급률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원래 1억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료를 예를 들어 30만 원씩 낸다. 네. 그러면 내가 총 납입한 보험료가 있을 거고 예. 사망하면 받을 수 있는 게 1억이라는 사망보험금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내가 사망이라는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내가 보험을 해약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 돌려받게 되는 게 해약 환급금입니다. 네. 그죠? 예. 근데 이 환급금이 120%는 내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20% 정도 이자가 얹어져 있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가 거죠. 그동안에 그러면 한 7천만 원 보험금을 갖다가 납입을 했으면 보험료를 납입했다라고 한다면 음. 7천만 원의 120%면 계산해 보면 8,400만 원을 8,400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만약에 내가 사망 보장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네. 환급률이 100%가 안 되는 상품보다는 환급률이 높은 상품이 훨씬 더 이득이 될 수는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이들 선호하고 가입을 했던 상품인데 네. 근데 종신보험의 성격상 얘는 사망 보장을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건데 네. 이렇게 환급률이 높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게 마치 적금처럼 글쎄. 판매가 되고 구입하는 경우들이 발생이 돼서 예. 금융당국에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품이죠. 아니 저렇게 하면 보험료는 뭐 먹고 삽니까? 보험사는. 보험사는. 네. 그래서 보험사의 재정 건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금융당국에서 이야기하면서 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건데 근데 기본 전제는 단기납 종신보험도 종신보험이니까 네.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한 보험이잖아요. 네. 해약하기 위한 보험이 예, 아니기 때문에 예. 누군가는 환급금 때문에 가입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많은 고객들은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사망이 지금보다 먼 미래에 발생될 일이라고 한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단기에 큰 금액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길게 뿌려서 받는 것보다. 그것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시면 운영을 해야 된다? 운영 수익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130%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지난 1월에 금융당국의 현장 점검 이후에 이 환급률을 120%대로 낮춰라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렇게 조정이 됐는데 최근에 다시 또 110%대로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4월에 그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두고 문제긴 봐야 된다? 하겠죠. 그러니까 환급률이 낮아지기 전에 어차피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입해야 될 상품이면
환급률이 높은 상품이 더 이득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입하려고 하니까 다음 달에 보험료가 더 저렴한다고 하는데 경험생명표 때문에. 근데 그때는 만약에 환급률이 110%대로 떨어지면 그러면 오히려 좋은 상품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셔서 경험생명표와 상관없이 이번 달에도 단기납종신보험을 구입하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 미래의 일이니까요. 다음 달이지만 그래도 미래잖아요. 우리가 아직 얼마나 보험료가 할인이 될지 또 진짜 단기납종신보험이 110%로 조정이 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국민연금공단도 통계청에 국민생명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이번에 별도의 또 경험생명표를 만든다고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보험사의 경험생명표처럼 국민연금에 적용되는 생명표를 따로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국민생명표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자를 보면 대다수가 직장 가입자잖아요. 사업장 가입자.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장 가입자의 생명표와 우리나라 전 국민의 생명표에 괴리가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국민생명표보다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사업장 가입자들의 생명표가 예측해봤을 때 만약에 사망률이 낮아서 더 오래 생존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장기 재정 추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연금을 더 오래 지급을 국민연금 해야 재정에 되니까. 부담이 온다 이 말씀이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직장 가입자인 사업장 가입자들의 생명표가 조금 더 기대여명이 짧아졌다. 네. 이런다면 이제 장기 재정 전망에는 또 유리할 수 있는데 요거는 아마 생명표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그래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결국에는 국민연금 더 내야 한다는 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더 내지 않는 한 지금 상태를 유지하기도 더 받기도 어렵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오늘 보니까 뭐 시장 흐름 또 굉장히 좋은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일단 뭐 1%, 코스닥은 0.3% 상승. 오늘 코스피가 좋네요. 네. 어제 많이 떨어지더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 SK 하이닉스하고 기아는 힘 좀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가 조금 불안하네요. 그래요. 뭐 네.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100분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